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예, 여러분들은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 저희들 앞에 나와 있고요. 어머니 장례식 치르셨고요. 그리고 재판도 하시고 계시고 의정 보고서 화제 그 이야기도 잠깐 이따가 할 텐데 어찌됐건 우리 의원님과 또 오랜만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손 장군이 오셨다. 장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붙여드린 그 손 장군이라는 별명이 이름이 됐어. 다른 분들이 음.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정치인을 그래요? 장군이라고 부른다는 건 리더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진짜요? 예. 자, 어머님 상은 잘 치르셨죠? 네, 잘 치렀습니다. 제가 어제부로 상복을 벗었어요. 이 모시고. 그때 그 상가에 갔더니요. 야, 그 조화라고 하나요? 좋아. 그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데도 많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재벌분들 거, 그치. 정치인분들 거 해가지고. 야, 그건 평상시 잘 살아오셨다는 뜻이겠죠? 이제 보수 쪽에 있다가 제가 진보로 와가지고 양쪽이 다 온 거죠. 친구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잘 되셨고요. 다음에 덕분에 너무 잘 예.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이제 아버님과 합장해서 이게 현충원에 납골당. 그러시네요. 그 네네. 독립 투사의 아내셨죠? 마지막 미망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그래요? 네. 그러셨구나. 독립 운동하신 분들의 마지막 유공자, 미망이셨구나. 독립지사.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좋은데 가셨을 걸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순서를. 오늘 주제가 3개가 있는데. 어제부터 어제 이야기부터. 그 국회. 예. 음. 그 이야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 방송실 밖에 나갔더니 황교안 씨 목소리가 들려. 여기까지 들려요. 얼마나 스피커를 크게 틀어놨는지 이제 보여요. 지금 국회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황교안의 연설 목소리가 우리 방송실 문 앞에까지 들려요. 이 정도 되면요, 여의도하고 여기하고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여기까지 들릴 정도면 스피커를 어마어마하게 큰 걸 쓴 거거든요. 바람 방향 때문인지 몰라도. 어제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제 제가 찍어서 올린 사진이 그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 밖에 있는 비서가 이 국정 이 의정 보고서를 돌리느라고 본청회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야말로 상임위원장하고 몇 사람을 돌리는데 거기서 그 장면을 만난 거예요. 그때가 11시 조금 넘어서거든요. 그때 그래서 안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고 저는 그 앞에 차를 타고 막 지나오는데 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뒷담은 담은 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국회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쪽이 윤중로 쪽이 예. 담이 요만해요. 맞아요. 거기다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 아이들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국회의사당이라는 데가 국민들한테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높은 담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넘어오란 담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집회를 해봤지만 어느 누구도 오지 말라는 곳을 들어간 적은 없었거든요. 우리 그 지금 촛불 집회도. 네. 근데 이것을 넘어오라는 것을 당대표가 그 꼼수를 부려서 지시를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군 칭호도 주셨겠다. 그래서 제가 말 타고 가셔야죠. 도대체 아니 말 타고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11시에 그 앞을 어.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뭐요? 내릴까? 진짜? 예. 큰일 나시려고. 아, 큰일 내려고. 큰일 내려고. 어. 그래서 출마하시려고. 뭐 죽이기는 하겠어요. 그들이 저를 좀 때리기는 하겠지. 손혜원이다. 와. 어. 우리가 만약 집회할 때 자유한국당 정치인 지나간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쌍욕하고 침 뱉고 막 아이고. 근데 제가 내릴까 했어요. 아니, 내려서 내리셔가지고요. 당하신 다음에 먹고 내려가시면 딱 좋은데 나는 목포는 안 당해도 내려가면 돼. 제가 안 가는 것뿐이지. 그게 무슨 뭐 얻어맞히지 않아서 안 가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제가 이 로텐도르에서 저들이 또 거기서 또 피켓 들고 시위할 때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잖아요. 그때 심재철 의원이 이렇게 그 이만한 그 피켓 큰 거를 들고 저를 때리려고 이렇게 이걸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집으시고 한 손으로 이걸 때리려고 했는데 그걸 막은 그 장면들이 있어요. 아이고. 근데 그때도 제 생각에 그 맞았어야 되는 거. 스트로폴 아프지도 않은 건데 그냥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제는 여기서 내가 내려서 저기를 뚫고 내가 걸어가면 저들이 나한테 무슨 위해를 분명히 가할 거거든요. 그들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서 내가 맞아서 쓰러져서 밟히면 이 국면이 끝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앞을 뭐 경찰이 쫙 깔려 있는데 앞을 지나가서 이제 회사에서 우리 방에 들어가서 내가 내릴까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보면은 내리지 못하게 할 것 같아서 어느 순간 내가 언제 내가 들어간다 했더니 난리를 치면서 이제 옆에 계속 수행을 둘씩 따라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훈아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황교안 씨는 지금 뭔가 씨인 것 같아요. 나는 그 무슨 빙의한 것 같은 느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한쪽으로 꽂히면은 전혀 자기 객관화 시키지를 못하고 뭔가 빙의해가지고 그 오프라인 집회 효과라고 보는데 우리 황교안 대표 잘한다 하는 목소리에 너무 그쪽에만 꽂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또 오늘 인사이트 손혜원 인사이트 오케이. 뭐 해볼게요. 그 장로님한테 우리가 빙이나 뭐 씌웠다고 하시면 그것은 죄악이고 진짜 그러네. 죄악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아하. 그런 채로 원외잖아요. 네. 원외 당대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많이 해보신 옛날에 원외로 당대표를 했던 김종인 박사 같은 분들은 이 원내 움직임에 눈 깜짝도 안 했거든요. 내가 많이 해봤는데 저거 별거 아니야. 본청에 들어가는 저 국회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원외에서 소외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잡은 거야. 이게 정광훈 목사죠. 제 느낌에. 근데 그거 썩은 동아줄인데. 썩은 동아줄일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광화문 집회에서 뭔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광훈 목사의 교회랑 전혀 그분의 교회랑 관계가 없는 교회에 다니는 권사 제 친구들이 그날 나왔더라니까. 아이고. 그 제가 인사동에 있었는데 거기 갔다가 애들 5명이 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니네들이 웬일이니 그랬더니 카톡 차단하세요. 친한 친구들이야. 근데 교회에서 가라 그래서. 동원령이 내려진 동원령이지. 그래서 야 그런데 다니면 안 돼. 태극기 하나씩 주디 낄낄대고 자기들은 웃더라. 그랬는데 이게 그때 엄청난 그 모임이 집회가 됐잖아요. 그날 하루였습니다. 그 영접하셨구나. 그때 잡힌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그 푸나님이 빙의를 해야 돼. 정광훈 목사와 황교안 대표 사이에 무슨 얘기들이 있었을지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 무슨 얘기가 있었지. 나만 믿어. 그렇죠. 나와. 그리고 나갔는데 사람이 왕창 모였어. 그럼 그때는
또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원래가 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소망교회에 얼마나 순환이 안 같았습니까? 그쵸?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나 이런 성직자들한테 대해서는 그 신도들은 다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오러클 아닙니까? 오러클 신탁. 이 신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고 이야, 있단 말이지. 분석이 깊이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은 거지. 음. 이 사람을 잡으면 이 내가 어찌 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딸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소외감 같은 것을 여기서는 채워주는구나. 이러면서 이분이 아스팔트의 맛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그냥 그 연단에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돈을 뭐 줬는지 아니면 동원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이 자유한국당의 전국 그 지역구나 거기 이제 교인들이 그렇게 한 번 모였다가 다시 또 모이진 않아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자진해서 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태극기도. 자진해서 오는 그렇겠죠.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는 100% 자진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그쪽은 일부 자진과 일부 동원이 섞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정광훈 목사의 다시 동원령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안 모였잖아요. 이제는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회가 덜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국회의원은 안 해봤지만 당대표의 힘이 얼마나 세다는 그런 감은 오니 당직자들과 함께 시위를 왜 밖에서 해? 안에 들어와서 하지. 내가 여기서 연설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국회를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경원 전 대표나 심재철 의원이나 이런 사람 생각하기엔 끔찍한 일이죠,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 다선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황교안이란 분이 몰라서 저지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엔 원내와 이 당대표 간에 이제 약간의 지금 뭐 딜레마가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사과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쉽게 사과가 안 나오잖아요. 이걸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일인지를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정무 감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뭐 저 경북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두 번째 1,000명이 올라오기로 했는데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국회에서는 어제 정문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그 잘못된 일이라고 이제 서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뭐 당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연락을 했으니까 아마 열었나? 이제 이해가 되네요. 뭐냐면은 여기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면 밖에 있는 있는 거예요. 지지자들한테 예. 밖에 있는 지지자들한테 밖에예요, 지금. 그 안에 못 소리였군요. 들어왔어요.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건 국회로도 수치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낮은 담인데 그것이 상징적인 담인데 그거를 타 넘고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은 그 담장에 그 이만큼 간격에 한 명씩 경찰이 다 서 있어요. 그리고 문도 전체 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2개만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는 차가 한번 우리 그 의원회관에서 나와서 서강대로까지 가는데 서강대교 입구까지 가는데 15분이 걸려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이거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으로 제가 추론인데 정광훈 목사를 이 비례대표 한 2번 정도에 넣는 건 아닐까? 아니 지난번에 장관 준다는 약속했다고 그런 이야기 전 장관은 안 할 거라고 봐요. 장관 정도 줄 장관 안 나왔으면. 하지. 저 정도 사람이면 정광훈 목사 정도의 저런 정말 뭐라 그럴까 뭐 자기가 하나님하고 가깝다니까 나도 가까운데 근데 저런 분은요 장관 가서는 며칠 못 버팁니다. 저분이 지금 그러니까요. 청문회를 통과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아주 유명한 다선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장관도 해보고 옷도 해보고 옷도 해봤는데 국회의원이 그중 제일은 국회의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간섭하는 자가 없고 일을 하려면 많은 일을 해도 할 수 있지만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해도 지낼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국회의원의 하더라고요. 임기가 우리 선 장군님께서 이제 5개월 조금 더 남았어요. 목포, 마포의 네, 정청래, 그래서 목포의 선혜원. 네. 저는 사실 그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황교안의 줄을 타고 우리가 저쪽을 하늘에서 내린 동아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아줄은 정광훈 목사가 황교안의 줄을 타고 국회 안으로 어제같이 입성을 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 끔찍한 상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 올리는 일이 아니고 지지율 떨어뜨리는 일인 거 알아야 이것도 되는데. 또한 정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게 자기들한테 어떤 영향을 오는지를 지금 저 황교안 대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모인 1,000명한테 지지받으면 그게 국민 지지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되게 이제 당직자들이나 그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뼈 아픈 얘기들을 잘 안 해요. 하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충신들이 별로 없어. 이렇게 해라. 야,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를 왜 못 들어와? 이렇게 해. 내가 여기서 연설할 테니까 오라 그래. 1,000명 되나? 그럼 밑에서 아, 1,000명 뭐. 진짜 그런 생각이잖아. 왜 내가 야당 대표야. 그렇지. 그러면서 왜 못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된 거란 목소리 말이에요. 지금 거의 똑같으시죠? 지금 거의 내가 빙의했어요. 빙의 그거 지금. 하신 거야. 뭐 프라님은 빙하셔도 됩니다. 그분한테 빙 얘기 쓰시면 안 되고. 걱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 이 한 번 들어왔으니 이제 뭐 음. 워낙 여기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나 정의당에서나 뭐 사과해라. 이게 사과가 아니고요. 사는 똑같아. 뒤에 뭐야 그럼? 처벌받아야지. 사퇴해야 돼요. 사퇴.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처벌해야죠. 주동자로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겼습니다라고 했다며.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그 승리자의 그 장군이 누구야? 앞에 누가 끌었어? 그 사람이 사퇴해야 돼요. 이거를 예. 왜 사과하라 그래요? 사퇴하라 그래야지. 지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오늘 고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고발이 아니라 사퇴하라고 먼저 해놓고 나서 해야지. 이거는 사퇴건입니다. 그렇죠. 그런 프레임으로 가야죠. 이제부터는 무슨 사과야 사과가. 당대표 자격 예. 없다. 사격 없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게 이제 그게 뭐라 그럴까 정무 감각이 없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원외에 있기 때문에 뭔가 실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이런 약간의 열등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것의 발로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 힘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그 순간까지는 힘이라고 느꼈겠지요. 그런데 이 정치 인생이 사실상 쫑나는 정도. 그 정도지. 이거는 그 정도 정상이라면 건수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자, 그 이야기는요 여기까지 하세요. 왜냐하면 뒤에 할 얘기가 많아. 네. 그래서 자 황교안 씨의 국회 난동 사건은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사퇴해야 된다.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역시 손 장군님 말씀이었습니다. 장군 공감하옵니다. 자 다음에 화재 사건인데 이건 진짜 화재예요. 화재 뭐냐면 의정 보고서. 내가 의정 보고서를 그렇지 않아도요 주말에 집회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서울에 오는 의정 보고서가 있는데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있다고 보내죠? 그러니까 본인이 샀는지 안 사 안 파는 거야. 파는 게 그럼 구매 무료예요. 어쨌든 가져오셨구나. 어쨌든 보내드리고 싶다고. 무료예요.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의원님한테 달라고 하면 주세요. 택배비 같은 거 드실 필요 없이 본인이 보세요 하셨는데 일단 그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화제가 됐습니다. 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뒤에는 저기 오마이뉴스 사진으로 이 썼고요. 사진 근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잠깐만 요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께를 보여주셔야 돼. 네, 937조. 내가 그래서 요걸로는 아까 그 말씀하시던데 이게 라면 먹을 때 쓰라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건 의자로 써도 된대. 누가 그래서 의자로 써야 되겠다. 강성범 씨가 누구는 냄비 받침이랬는데 이거는 의자다. 야, 아니 왜 이런 일을 하세요? 힘들게 이렇게. 잠깐만 내가 내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싶다 이거. 근데 이렇게 멋진 의정 보고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는데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루하지가 않을 것 같아. 안 지루해요. 사진이 많고요. 야. 어쨌든 간에 내용 이런 의정 보고서는 일찍이 없었다면서요. 의정 보고서는 보통 그 국회에서 지원금이 좀 나옵니다. 1년에 얼마씩. 그리고 이제 우편으로 발송하는 비용이 좀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의정 보고서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 하고 그만둘 사람인데 의정 보고서 같은 거를 지역 구민한테 보낸다는 게 뭐 자랑 같기도 하고 뭐 한 거 같고 뭐 교부금 얼마 받았다 뭐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싫더라고 나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임기를 이제 6개월을 남기고 제 생각에 사람들이 제가
국회 그 의정 활동을 별로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요? 사람들이 그 국회를 잘 모르는 너무 한 게 사람들이지. 그래서 제가 내가 4년치 의정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더니 이제 그 보좌관들이 기겁을 했죠. 그런데 이걸 제가 지시를 한 게 6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 하나가 저한테 2년 동안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 뒷부분에 사진을 찍은 우리 직원이에요. 밖에 있는 저 친구. 저 친구한테 제가 아카이빙을 시켰어요. 아하. 근데 제가 부임한 첫날부터 그 모든 행사를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카이빙을 해놓으니까 지방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지방은 항상 토요일, 일요일을 다녔어요. 주중에는 이제 국회 있고 그러면서 반구대도 가고 뭐 통영도 가고 소반장하고 가서 데모도 하고 뭐 성주도 가고 그런 것들이 자료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것을 다 아카이빙을 해서 이제 전문가를 줬죠.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내부에서. 그래서 근데요 제가 맡겼는데. 보니까 다 공감하는데 예, 의원님이 본인 예쁘게 나온 사진만 썼다. 제가 안 골랐어요. 사진이 사실은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들이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했고 이제 저는 사실 여기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국정조사에 이 모든 속기록을 다 넣고 싶었어요. 예, 야, 그래서 국정조사 속기록을 제가 들어간 거 다 넣었어요. 이 책을 예. 이렇게 보시면 하얀 거는 글이고 까만 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 보여 이렇게 보면. 그래서 국정조사 다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다 집어넣었어요. 국정조사 이렇게. 그리고 국정조사 할 때는 2주 동안에 제가 옷을 매일 바꿔 입었어요. 이거 파시면 안 돼요, 근데? 안 돼, 이거 못 팔아. 이게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 정치 자금으로 제가 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몇 부 뽑으셨어요? 2,500부. 그럼 어떻게 해?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해? 안 돼. 없어. 그냥 제가 이 잠깐만요. PDF 파일로 언제 한번 올릴게요. 요거는 2,500부 해서 지역구에 반 나갔고요. 지역 그날 행사에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장관 차관들한테 돌렸고 국회의원들한테 300건 돌렸고요. 그렇게 돌렸는데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걸 보고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러시면 안 되지. 다른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것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료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같이 주말에 저렇게 이 교회 활동을 지방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게다가 맨 뒤는 지난번에 제가 왜 유럽에 가서 그 이 항만 이 재생을 봤잖아요. 이제 그것들의 사례가 뒤에 사진이 또 기가 막힌 사례가 나와요. 아주 최근 것까지 있네요. 카멜리아 최근까지 플라자 12월 2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의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저는 3년 반이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을 낸단 말이야. 4피짜리 뭐 이런 걸로. 근데 보통 그 비닐에 넣어가지고 운송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봉투도 뜯지 않고 휴지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은 사람한테 진짜 우리도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 있잖아요. 의정 보고서라고 보내. 근데 진짜 이게 얇아가지고 뭐 보고를 내가 하는 건지 받는 건지도 모르겠고. 4장 아니면 8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돈도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우편으로 붙이는 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우편 붙이는 것도 제가 아깝고 진짜 그래서 의정 보고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1,000부를 제가 사람들한테 줬어요. 우리 지역구와 저도 봤어요. 그 행사. 네, 그거를 준비하는 거. 주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는 이 관련자들 시장 군수들 전국에 한 분씩 다 보냈고요. 그리고는 이 장관 차관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국회의장님이나 이렇게 보냈는데 그 이제 국회의원들 반응이 제일 재밌어요. 이 보좌관들이 그냥 받아서 자기 의원 안 주고 감춰버리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거를 의원이 보면 안 된다. 그렇죠. 의원을 보이면 이렇게 이거 하라고 그런다. 그러네. 이게 정말 나쁜 일 하셨구나. 사람들이 첫 번째 얘기가 다 보좌관 죽이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그런데 이건 보좌관이 한 게 아니고요. 한 명의 그 인턴 직원이 저를 수행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야, 진짜 아카이빙을 했어요. 다달이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마지막에 이 전문가를 시켰더니 이 내용을 국감을 다룰 수가 없잖아. 그리고 상임위 다룰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국정조사 넣고 그리고 대정부 질의 넣고 그리고 마지막 국감을 넣어라. 농해수위 국감. 그리고 나머지는 요약을 해라 했더니 요약하는데 작가를 써서 한 달 동안 이거를 보고 글을 썼는데 그게 1,000만 원 들어갔대요. 최고다 진짜 이거는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음. 이런 식으로 의정 보고서를 쓰게 되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정치의 가치가 엄청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을 뽑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정수 음. 늘리는 것도 음.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음. 뽑아놔봐야 별로 일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받고 나면 뽑은 보람이 있네라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최고도-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 다는 어려워서 음. 이제 주소가 확인된 분들 일부 해서 좀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저한테 막 그 쪽지 보내면서 그 간곡하게 달라는 분들한테 몇 분 또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뭐 해서 지금 이제 거의 다 하고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이게 또 퇴임할 때는 또 몇 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은 사실 이렇게 제가 세 분을 딱 갖고 와서 그 야수님하고 마차님하고 푸나님하고 세 분을 드리려고 여러분 왔습니다. 저 한번 제 화면 보세요. 나 깜짝 놀란 게 이런 거. 지금 박근혜 탄핵 시점에서 네, 이 그때 현수막들을 어떻게 시안들을 만들었지? 다 뭐 넣었어요. 그런 거죠. 예. 왜냐면 그때는 그게 일이었거든요. 이런 게 있고요. 예. 그 다음 줄 가면은 예. 우와. 다 웹자 보여요. 이건 뭐예요? 이거 웹자보 제가 한 거예요. 그때. 이야, 이런 게 다 이건 역사다. 역사. 예. 역사. 예. 대단합니다. 이거 제가 다 한 거예요. 제 글씨예요. 다 거기 안에 있는 것들도. 오. 왜냐면 네. 그때는 이것만 했거든요. 네. 거의 뭐 제가 특전사 나온 대단할 사람인데 때. 들고 있기가 무거워요 지금. 그래서 이야, 이거 대단하다 진짜. 제가 이제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5개월이 남았잖아요. 지금 5개월 반이 남았는데 제가 올해까지 후원금이 제가 일찍 찾고 작년에 남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가차없이 제가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년에 여러분들이 또 후원금을 주시면 5개월치 후원금을 주시면 그때 제가 만들 책이 하나 있어요. 이거만큼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 반쪽 할 수도 네. 있는데 뭐냐면 손혜원의 이거는 의정 보고서잖아요. 색다른 정치. 그때 새로 만들 책은 손혜원의 이기는 선거. 이게 전문가 되셨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2016년도 총선에 제가 했던 모든 게 또 아카이빙 돼 있거든요. 그거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지선, 그리고 이번 선거까지를 4월에 끝내고 나서 그 자료까지 해서 제가 5월에 이런 책을 만들어서 이기는 선거, 손혜원의 이기는 선거에서 제가 의정 보고서 한 번 더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저한테 뭐 주시고 싶으신 분 또 보내주시면 이렇게 이런데 전 돈 씁니다. 우리 의원님한테 여러분 그 후원금 좀 빵빵하게. 지금 보내주세요. 아니고요. 지금 연말까지 저는 못 받고요. 아, 그래요? 1월 1일 넘어야 돼요. 아. 올해는 다 참 차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참 오징어 되긴 쉽다 이거네. 뭐 벌써 차가지고 됐어 지금은 안 되고 내년에 줘. 벌써 찾고. 근데 제가 이걸 만든 게 그야말로 열받아서 만들었어요. 제 호가 뭔지 아세요? 손장군. 아니야. 김정숙 동창 손혜원이야. 호가 그렇게 연결시켰었지.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김정숙 동창이 제 호예요. 음. 앞에 붙어요. 어떤 기사가 나든 그 김정숙 동창 손혜원이에요. 근데 제가 참 어이가 없는 거지. 내가 한 분야에서 40년을 일하다가 여길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친구 백으로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거. 그리고 제가 사실 제가 관공서 일도 안 했거든요. 입찰하는 일도 안 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멀리 살다가 내가 공무원이 됐단 말이야. 정부미 를 먹게 된 거잖아. 그래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하루 사는 거 그리고 제가 출근하는 거 일하는 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그 국가에서 주신 그 비서 8명이랑 제가 지금까지 3년 7개월 동안 보낸 그 세월은 우리 직원들이 오죽하면 저더러 자기들 몰래 산삼 깍두기를 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주중에는 국회일, 주말에는 지방 드셨잖아요. 나가고. 산삼 깍두기. 그 지들끼리 해놓은 녹취를 보고 제가 알았죠. 그래서 이번에 요번 저것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주말마다 비서들을 끌고 전국을 돌았던 것은 이게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지금 반성합니다. 네. 우리 비서들한테 진짜 미안하고요. 그러니까요. 잘못하셨네. 근데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그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그 의정보고서를 3년 반치를 그냥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날짜를 보니까 12월 2일까지가 이 1291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고 이제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을 전체를 쭉 보니까 그 전통 문화하고 도시 재생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여기 전체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어제 재판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2017년 제가 목포를 난생 처음 가본 게 여기 나와요. 이거 제가 낸 게 아니고요. 예. 아카이빙을 보고 그 디자인하는 분이 이걸 한 거예요. 난 예. 이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3월 18일이 있어요. 여기 352쪽에 보면 350조. 3월 18일에 한평에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간담회를 가는 거예요. 한국예총. 한평.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 그 교문위에서 저한테 지령을 내린 게 전남의 예총을 그 저한테 그 담당하라는 거예요. 대선에서. 그러니까 그때 전남 전북 쪽에 그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많이 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25일이고 18일 날 그 앞으로 가서. 앞으로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가는 거예요, 여기 제가. 보니까 나주는 우리 고향이고요. 네. 한평은 외가예요. 근데 이게 한평을 제가 이 한평 전에 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 나주를 가고요. 2시에 나주를 가고 5시에 한평을 가. 이거네. 아이고. 네네네네. 너무 무거워. 이 책을 이렇게 만드시는 법이 어딨어. 그 전에 그 전 페이지. 이건 폭력이야. 그 전 페이지가 나주 갔다 한평 가요. 그래서 2시간, 3시간씩 저 혼자서 모든 질문을 받아가면서 예총의 질문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 두 개를 하고 나서 저녁을 먹고 목포 가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목포에서 2시, 5시에 다시 2시에 예총 간다음에 그리고 진도에 5시에 가요. 근데 그 앞에 오전이 비니까 그 동네 예술인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 해서 예술인들을 만난 게 바로 우리 손서영이 그 이사를 간 그 옆에 나무숲이라는 곳을 본 거예요. 처음에. 이게 제가 난생 처음 목포를 간 게 3월 19일이에요. 여기 기록에 다 남아 있네요. 기록에 남아 있는 거지. 그러네. 잠깐만요. 참 이게 이렇게 웃기는 중구난방 가시면은 안 돼. 이제 그 이야기는 의정 보고서 이야기는 이 두께만큼이나 이야기거리를 만들려면 많아요. 한 며칠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어허. 이 의정 보고서가 의원님 지금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제 동생은 지금 광고 기획사 있거든요. 네. 저 마케팅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을 아. 했었는데 그쪽에 진짜 롤 모델이세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너무 그렇겠다. 저는, 네. 그렇겠네요. 나중에 조용히 제가 뭘 끌어안고. 한 권 더 보내드릴게요. 네. 동생 갖다 아니, 그러니까 드리도록. 이러시면 안 되는 게요. 지금 팔지도 않은 책을 갖다 놓고 이거 못 판다? 라고 하면서 없어요.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없어요. 갖고 싶다고 난리 치시는 분들이 많고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굉장히 꽂혔던 채팅창의 글이 뭐였냐면 손혜원 대선 나가는구나. 총리까지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선이 나오는구나 여기서. 아니 이게 이 책 한 권이 주는 의미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과 이런 어떤 배려들과 이런 열정들이 정치인들한테 보였으면 좋겠어서 지금 임기가 이제 5개월 반 정도 남아 계시는 우리 손혜원 의원님을 저는 목포로 계속 목포 푸시. 그래서 마음이 바뀔 때까지 막 야밤에도 전화해가지고 먹고 나가시라고 안 그러면 이거 뭐 뛰어내리겠다고 막 이래야 되나? 이 목포 왜 하필이면 또 목포를 나가라 그러지? 이제 목포에는 좋은 분들이 많이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도울 일이 있으면 제가 다 도울 저번에 거고요. 저 정청래 의원 저 출판 기념회 할 때 그 장면까지만 딱 보고 왔거든요. 아 그때 오셨어요? 그때 여의도, 저 여의도 아니구나. 집회 때문에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바톤 터치 바톤 터치. 그 바톤 터치란 말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적이 바톤 없었다니까 터치. 역사적으로 그게 그런 적이 없다는 게 어딨어. 더 이상해. 신기하게. 없다는 게 더 이상해. 그러면 보통은 주저앉아요? 네? 보통 자기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면 그냥 앉아? 그런 것보다 그 사이에 성기가 나빠지지. 일부러 명분 만들기 위해서. 그렇구나.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부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진짜? 자기 지역에 진선미 의원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물려주는 자연스럽게 거예요. 물려줬죠 그분. 이부영 전 멋지게. 의원은 누구랑 동갑이냐면요 박지원 의원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예. 근데 물려준 지가 벌써 진선미 의원이 두 번이지. 재선이니까 예. 2번이니까 벌써 7년 8년. 전에 나는 은퇴했다 이런 네. 경우는 있긴 합니다만 지금 활동 너무 많이 하세요. 몽양 기념 사업회 같은 거 네. 하시고 정말 멋진 일을 선배로서 너무 멋진 일을 많이 하십니다. 촛불 때도 많이 올라오셨어요 무대에 네. 그분이. 자, 그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진짜 중요한 또 이슈가 하나 남아 있어서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이슈입니다. 자, 재판인데요. 손혜원 의원이 이제 우리들과 인터뷰할 때로 돌아가 보면 사실 이런 결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 못했던 그 당시에 그 홍대에서 인터뷰했던 거는 진짜 파파미였었고
그때 우리 마차님도 같이 가서 막 불어 막 죽으려 그러고 목표 아, 따라가고 그러니까 싶다고. 어떤 식이냐면요. 손혜원 의원이 신고 계신 신발을 고쳐가지고 저게 무슨 상표고 저거 신고 싶다 막 이랬었거든요. 제 신발이 되게 유명해. 근데 그때 느낌은 뭐였냐면은 저 정도의 능력과 여유가 되니까 저 죽어가는 목포도 저렇게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게 이 사건 나기 그때 1년 얼마 전에 이미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 이게 지금 재판까지 가가지고 4차 2년, 재판까지 2년, 왔어요. 2년. 4차 재판까지 왔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프리젠테이션까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보니까 4차 재판에서는 대학 동창분 나오셨죠? 이게 그 목포에 제가 집을 300명 사라고 그랬는데 3명이 샀어요. 하나는 대학교 동창이고 하나는 이 책 만든 검찰에 3번이나 따라간 디자이너 마포에 있는 학교 후배고 한겨레의 디자이너로 있고 중앙일보에 이 지형을 새로 만든 그런 친구인데 자판짠 굉장히 훌륭한데 글을 써요. 시인같이. 그래서 제가 참 여기 와서 만났습니다. 민주당 와서. 그래서 아주 저랑 일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저는 이분이 목포에 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노마드 오피스라는 거 있지. 사무실이 없이 떠다니면서 요새는 인터넷이 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머무는 곳이 오피스야. 이것을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근데 15평짜리 2층 집이 나온 거야. 4천만 원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사라고 했더니 자기가 돈이 모자랄지도 모른다 그러더니 박박 긁으니까 될 것 같대.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이 사람이 와서 잔금을 치러요. 그리고는 저는 생각에 자기가 컨텐츠가 있고 그리고 여기 와서 자주 살 사람들 1년에 반은 와서 살 사람들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괴산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친구가 있어요. 원래 디자이너고 지금 거기서 동양화를 그려요. 이 친구가 재금력도 있고 그래서 제가 딱 한 명 대학교 친구한테 얘한테 오라 그랬더니 와이프랑 가서 보고 하겠다고 집을 골라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을 딱 골라서 봐라 했더니 첫 번째 집을 얘가 퇴짜를 놓고 그리고 두 번째 집을 얘가 오케이를 해서 제가 9월 2일 날 계약을 해놓은 것을 9월 말에 결정을 해서 10월에 얘가 계약을 해요. 얘가 어제 증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하실 게 손혜원 의원이 받는 재판은 부동산 투기 혐의입니다. 예, 투기와 차명은 아직 안 나왔고 예. 투기. 그러니까 투기 혐의인데 투기가 성립되려면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거기서 살 생각이 있고 그 중요하죠. 그 투기냐 아니냐의 시점에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이제 목포시청으로부터 뭐 보완 자료를 받아서 투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아주 악의성이 있는 검찰의 의도에 지금 손혜원 의원께서는 뭐 도시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그 구도심을 살릴 목표 또는 문화재 보호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복잡하게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도시재생이니 뭐니 관심도 없었고 문화재 거리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이 집이 쓰러져 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조카들한테 이 집을 증여를 통해서 하나씩을 사게 만들고 그것을 고쳐서 얘네들이 내려가게 만드는 게 먼저 우선이었는데 아까 그 투기라는 거는요. 투기는 제가 그렇게 지금 어디 아파트 몇 개씩 갖고 있다고 죄가 되나요? 투기는 뭐냐면 이 사전적인 의미는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팔았을 때 이게 투기예요. 근데 저한테 걸린 건 뭐냐면 직위를 이용해서 알게 된 사실을 투기에 이용했다는 거예요. 에이, 그건 아니지. 이게 부패방지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좌관은 그 자료 보안 자료를 친구한테 카톡으로 보내서 얘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 있는데 저는 이게 투기를 하는데 이 부패방지법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법원에 검찰에서 진술을 할 때 손혜원이 도시재생을 하면 수리비를 지원을 해준다. 목포가 도시재생에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를 얘가 한 거예요. 이게 부패방지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가 왔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친구는. 되게 웃겼어요. 이 친구 어제 그거는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보기는 뭐하고. 결국 그거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투기 이런 걸 뭐 생각도 안 하고 요게 내가 노후에 거기 살 생각으로 산 거다. 그런 게 무슨 투기가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재밌는 게 부인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명하던 사람인데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진술서를 읽어보니까 부인하고 왜 떨어져 사느냐? 뭐 이런 거야. 왜 남이 어떻게 살든지 왜 참견인지. 네. 그런데 얘는 그 부인하고 같이 와 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 얘기로는 얘 진술을 받아봤겠어요. 가서 진술하고 잘 안 보이는 걸 갖고 정확하게 안 봤다는 거야. 마지막 진술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전달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검찰은 검찰대로 열받고 얘는 얘대로 열을 받은 거야. 어제 둘이 예. 서로 말이 막 안 맞고 대답도 잘 못하고. 근데 이제 얘한테 어제 되게 웃겼던 부분이 오늘 제목은 그걸로 하시면 돼요. 이 노후의 목포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인 거리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거다. 손혜원이 가재사 내가 간 거다. 근데 얘가 요리를 해요. 울릉도에 저기 대구 식당을 운영하던 집 그때 아들이야. 우리 그 홍대에서 인터뷰할 걔 때 그 다음날 만나기로 했다는 애. 그러니까 인터뷰할 걔야. 때 식당 막 이렇게 예, 내일 그거죠. 온다고 했던 거. 아. 걔야 바로 얘가. 근데 걔가 요리를 하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집에 자금력이 있으니까 얘를 오게 하면 제가 보기에 갤러리를 겸한 우동집을 하나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꼬신 거지. 와라. 그랬더니 야, 나 블루베리 농사 때문에 안 돼. 그래.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겨울에만 와. 그러면 니네 식당 이름을 겨울 식당이라고 하고 우동만 해라. 겨울에. 그랬더니 야, 그건 재밌겠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하여튼 그 집이 오게 된 거야. 근데 어제 얘가 순수하게 거기 손의원의 안목을 내가 믿기 때문에 잘하면 거기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가 질의를 했어요. 증인은 괴산에 거주하시지만 목포에서 왔다 갔다 하시려고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해. 그러니까 얘가 1층에 우동집을 하고 2층에 원룸처럼 우리가 살 곳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 남은 그 공간들은 리모델링해서 세를 주든지 갤러리를 할 생각을 했다. 그 뒤에 검사가 마지막에 추가 질의해서 뭐라 그러냐면 1층 우동집, 2층 원룸, 다른 건물 세를 준다는데 우동집 세를 주는 게 문화의 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얘가 화가 났어. 얘가 우동도 문화입니다. 소리를 지른 거야. 그게 문화 맞죠. 우동도 문화입니다. 얼굴이 화가 확 나가지고 자기가 그 진술서에 그 뒤죽박죽으로 진술하는 걸 갖고 이 사람들이 따지는데 화가 난 거고 거기서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었던 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검사가 추가 질의를 하는 거야. 그게 문화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얘가 얼굴이 확 바뀌면서 우동도 문화입니다. 딱 이러는 거야. 또 문화의 거리에 당연히 식당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까지. 그래서 얘가 와서 만드는 우동집의 제목을 우동도 문화다라고 짓기로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목포에 가시면 우동도 내년 문화다. 연말에는 겨울에는 우동도 문화다라는 우동집을 만날 수 있어요. 저기 우리가 어디 여행 가잖아요. 국내 여행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예요. 음식 문화죠. 음식의 문화가 먹거리가 붙잖아요. 최고로 중요한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검사 애들 안 먹고 사나? 그러면서 개성 있는 가게 만들면 문화가 된다. 예술촌을 만들어야만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술가고 내가 가서 우동집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동의 문화로 거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검사의 질문이 그랬었죠. 그래서 어제는 사실은 그 보안 자료 2개야. 2개인데 하나는 5월 18일 날 그 시장이 갖고 왔다는 것,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여기 제가 자료로 든 거에 나와요. 그 전 시장이 하는 얘기죠. 내가 국정원에서 그 보안 자료를 담당했던 기밀 문서를 담당했던 총무의 그 직원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나는 보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안다. 보안이라는 것은 표시주의다. 내가 그리고 표시는 누가 하느냐? 이 지자체 장이 하는 거다. 내가 도장을 찍지 않고 내가 표시를 하지 않고 내가 들고 손혜원한테 갖다 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안이냐? 홍보 자료다 이거는. 이 이제 증언을 제가 거기다 넣어놨고요. 이건 순서대로 좀 가보세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 이 프레젠테이션을. 좋아요 이제. 이렇게 지금 그러면 2페이지를 넘어가셔서 3페이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거는 이제 그 박홍률 전 먹부시장 증언이고 그다음 그다음 거는 이제 우리 변호사께서 물은 거죠. 30년간 국가정보원에서 이 보안 관련 업무를 취급했다고 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보안의 의식을 많이 하는 편인가? 의식을 많이 하는 편인가? 보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냐를 물어보니까 비교적 비밀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저것도 생각합니다. 겸양의 표현이에요. 전문가들은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조심스러운 거죠. 이분이 보안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신 전 시장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음요.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이 여기서 이제 요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검사의 질문에 다 상대가 국회의원이라서 이걸 들고 간 건 아니냐 아, 이렇게 물은 거예요. 뉘앙스가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 그랬더니 이분이 박종민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입니다. 물은 거예요. 당초에 비밀로 보안성 있는 자료라고 해도 어떤 경위로 기자들에게 유포가 되어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비밀성을 상실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공청회에 이것이 2번이나 오픈이 됐고 이미 그때 기자가 와서 기사를 써서 인터넷에 나와 있었어요. 5월 11일 날, 3월 29일 날 또 나왔고. 근데 이거 5월 18일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요 전에 게 하나가 있다. 하나 전게 요거요? 있지 않나? 요 전에 뭐 있었어요? 잠깐만요.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대에 괜찮습니다. 대한 네. 얘기들. 일단 이게 간단하게. 이게 첫 장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어. 그 땅값에 대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요거 있고. 그렇죠. 이건 똑같은 거다. 이거는 협조 자료다. 보안 자료 아니라 홍보 자료다. 그다음 요것이 이거예요. 요거. 예, 상대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이 상대가 국회의원이라서 이거를 들고 비밀을 준 게 아니냐 하니까 이 사람이 상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서류 자체에 표시로 찍어서 대외비달을 찍어야만 그것이 보안이다. 그 표시를 자기가 30년 동안 국정원에서 이 관리를 했던 사람인데다가 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미쳤다고 내가 그걸 들고 나가 이 소리야. 그리고 그 표시 누가 찍는 거냐? 단체장 자기가 찍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3월 달부터 있었던 자료였다는 거죠. 그때 인상 깊었던 얘기가 이런 자료는 주는 사람이 보안이라고 할 때 보안인 거지. 그렇지, 그 얘기야, 예, 바로. 그 얘기지. 예, 받는 사람 상대에 따라서 보안인데도 줄 수 있고 아닌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란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벌하기 위해서 악의적 해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똑같은 상황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다 너는 범죄자라고 낙인 찍으면 그 잣대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 적용된다면 내가 살아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단히 말하면 투기하는 사람이 막 2년 3년 전부터 소문내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살아 했는데 3명 산 그러니까. 거라니까. 자, 그것도 제가 골라준 걸로. 자, 그다음에 이 정도. 네. 이게 인터넷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이고요. 그리고는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용역 보고회 기사가 인터넷상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보도는 이제 알고 있었냐. 그 당시에 보안성에 대한 그거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들이 와서 다 찍고 기사를 올렸었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5월 11일에 할게요. 그리고는 이거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럼요. 그다음에 전혀 아무도 없다고 다 이것도 그럽니다.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요 사람들도 어제 증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도시재생 관련된 이 사람은 이제 용역회사인데 지난번엔 도시재생에 그 4명이 목포시 담당자들이 왔었거든요. 전 시장부터 국장 뭐 이렇게 다 왔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가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법 조항이 하나 나오지 않나요? 그 도시재생이 안 나오는구나. 도시재생에 대한 그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보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똑같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도시재생 관련 자료는 절대 비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국토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그래서 도시재생 관련된 이 지역에 관련된 자료는 비밀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이 친구분이신 거죠? 네. 친구들 저 때문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들끼리 노후에 목포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인 거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죠. 선의원의 안목을 봤기 때문에 잘하면 거기에 뭔가를 하나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순수하게 해보고 싶었다. 이런 부분은 이 검찰 같은 늘상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자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투기야, 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요. 제가 무슨 돈이 좀 나가지고 어디다가 뭐 하나 사면 그거 투기로 모는 건 순식간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이 팟캐스트 등을 하면서 손혜원 의원 등과 친해가지고 또 그 정보를 내가 해가지고 또 전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목포에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때 한 네. 2년 정도 전에 네. 목포 내려가자고 그때 그때 같이 가시려고 했었어. 제가 뭐 문화의 거리나 도시재생 얘기한 적 없잖아. 어느 누구한테 난 몰랐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 사건 그 재판하시고 난 다음에 나온 기사들을 헤드라인을 보면은 뭐 하루가 다르게 값이 올랐다는 손혜원, 대학 동창회 목포 부동산 권유 이렇게 하루가 나와요. 다르게 올랐어요. 근데- 왜냐하면 음. 이게
제가 거기가 20년 동안 거래가 없던 집인데 제 페이스북에 쓴 게 그거예요. 20년 동안 거래가 없던 동네인데 그 소영이가 가고 그때 298만 원인가 샀어요, 평당. 그랬더니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집들도 좀 소개해 달라. 아, 사겠다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도 안 사더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하면서 점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타이틀로만 봐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네. 친구한테 권유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투기냐 또 이런 깔때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집이 결론이 똑같아. 오르는데 그 오른 값을 제가 계속 우리 재단으로 계속 사요. 점점 오르는 거야. 처음에 300이었던 게 나중에 400이 넘어가고 450까지 가는 거를 제가 사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뒤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호구라고. 소영이네 집이 그거를 8,700에 팔고 400인가 팔고는 그 주인이 자기네가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가를 올렸다고 동네 사람한테 시켰대요. 근데 그 동네가 옛날에는 70년대에 700에서 1,000만 원 하던 동네에 평당. 그 동네가 전부 다 300 이하로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집값이 좀 오른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프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올라도 샀는데. 잠깐만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막 그 법적인 거에 매몰돼 있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포시가 보완 자료만 손혜원한테만 보여주고 요거 개발할 거니까 땅 사세요라고 그렇지. 했다면 말이에요. 나만 샀지. 그러니까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 목포 같은데 시장 군수 이런 지방의 분들이 이걸 개발하겠다고 뭐 어떤 그걸 내면은 그게 개발이 무조건 됩니까? 실제로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요 개발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건설사도 안 하려고 하고 여긴 개발이 아니고 아, 도시재생은 집을 어. 짓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게 손혜원 의원 같은 셀럽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그걸 재생하겠다고 하는 걸 투기로 몰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목포 시민들은 반응을 못 말잖아. 여기 손혜원 들어와가지고 막 남의 땅을 가로채고 그걸로 막 그 땅값, 집값 남겨가지고 부자 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투기로 몰아가지고 막 재판에 불리하게 만드는 이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가가 저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그 동네 지역에 누가 집을 제일 많이 샀느냐 하면 동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샀어요. 이거 사람들이 모르는 일인데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계속 돈이 있는 분들은 사라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이 제대로 개발이 되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서 그들이 주인이 돼야 돼요. 밖에서 들어와서 사면은 이게 이 그렇죠.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세를 주려고 하면 그때 젠트리피케이션이 맞아.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사라 그랬는데 여기서 샀다가 한 분은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자기가 샀던 것들을 좀 팔았어요. 많이 올랐죠. 그리고 동네에 무슨 건어물 사장님, 뭐 통장님, 저쪽에 무슨 뭐 학원 하는 분, 집들을 다 동네 집들을 산 거예요. 그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그들이 사신 게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지 사람들도 물론 왔지만. 그리고 이게 외지 하는데 우리 손소영과 우리 또 조카 손장우는 목포 시민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역에 사람이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청년이 내려가서 이번에 목포대학 들어갔어요. 수시로. 제2의 고향 됐네. 네. 그때 그 장례식장에 오셨던 그분 둘 다 봤지. 둘 다. 네. 그런데 걔네들이 목포 시민이 됐고 지금 유권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시 재생을 왜 대통령이나 국가가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곳에 이 구도심만 잘 살리면 제가 보기엔 청년이 돌아오는 곳을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 받아야 돼. 어처구니 없는 거지. 아이 그 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무슨 그 지방자치 기초단체들마다 시장 군수들이 뭐 도시 재생이건 뭐 재개발이건 간에 한다고 하면 다 그게 흥하냐고 뭐 흥하지 않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해야나 오르지 도시 재생은요. 헌집을 고치는 건 돈이 안 오릅니다. 고치는 값도 많이 들고. 그렇지. 그래서 그걸 지금은 이제 결국 SBS나 이 언론 때문에 집값이 제가 올렸을 때는 요만큼씩 올라갔어요. 저는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박물관 부지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생겼지만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놈의 SBS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내가 그 이후로 SBS 뉴스는 아예 스크랩도 안 하잖아. 사람들이 안 팔아. 그래서 뭐 그것도 난 좋다고 봐. 나중에 가서
그 좋은 거리가 돼서 사람들이 주인들이 팔던 세를 주든지 동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경제 활동이 좋아진다면 저는 그걸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저는 이거는 결론적으로 상식으로 보면 무조건 무죄 사안인데 무죄 받으면 뭐예요? 그 시간 뺏기고 받은 스트레스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푸나님 저는 우리가 또 이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 느낌에 이게 무슨 징조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정권 흔들기? 아니 그럼. 정권을 제가 왜 흔들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 저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은 대선 나가라고. 제가 보기는 제가 이 도시재생 항구재생을 한번 이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나가서 전국에 도시재생을 한번 해볼까 해요. 차라리 그걸 예, 특화시켜서 예. 그럼 대선 나가셔야 돼요. 아니야. 전국 이건 나는 제가 행정은 뭐 얼마든지 잘할 자신이 있는데 제가 거기 나가서 어느 한 도시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연구소를 우리 재단이 있으니까 제가 이게 비영리이기 때문에 입찰 같은 거 안 하고 우리가 큰 마스터 플랜만 짜서 사람들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큰 그림은 제가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몇이랑 함께 이 도시재생 항구재생 연구소를 만들어서 영도도 살리고 고창도 살리고 고흥반도도 살리고 목포도 살리고 공주도 살리고 그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고 그 일을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건 아닐까.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2016년 초기부터 도시재생 얘기를 제가 합니다. 역사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 자체가 사실 도시재생도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럼요. 예쁘게 만드는 거니까.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인데. 야, 이거를 부동산 투기로 모으는 건 도대체 어떤 마인드일까? 여기서 이제 그 비밀 자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0 이게 이것도 내가 넣은 게 아니라 이걸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넣은 거예요. 저 몇 페이지에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헤매요 한참. 2017년 여기 페이지가 잘 안 보여. 작게 보여서. 여기 날짜로 찾아요. 9월 15일로 찾으면 돼요. 여기 쭉 가다 보면. 2017년이요? 네. 9월 15일 나와라. 이게 이 도시재생 역사가 답이다, 예술이 답이다 연구 포럼을 제가 만들면서 여기 이렇게 국회의원들하고 4개 도시를 불러요. 그래서 이게 그 전날 자료를 받아서 PPT를 만들고 이 4개 도시와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 포럼을 하는데 이때 전날 PPT를 위해서 받은 자료를 제가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좀 심한데? 이게 두 번째 보완 자료입니다. 이렇게 노출해가면서 제가 요거 그러고 보니까 요거 있잖아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요거. 네네네네. 요거죠, 이거. 예. 이게 재판에 이게 증거 자료로 내도 되겠네요. 이런 건 다. 그러니까 이게 숨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2개예요. 9월 15일과 그 전날 보내서 14일 그리고 5월 11일 그 시장이 갖다 준 게 이게 보완 자료라고 지금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는 보완 자료를 자기네가 만들었는데 세워가지 못하면은 이 재판은 하나만 하거든요. 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보완 자료를 푸는 그 증거가 우리한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친구가 도시재생이라는 거를 알고 제가 힌트를 줘서 얘가 투기를 했다라고 해야만 얘가 이 부패방지법에 제가 이 도시재생 그 자료를 빼돌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어제 우동 얘기하다가 검사하고 버럭. 예, 우동도 문화다. 이게 나왔던 거예요. 진짜 웃긴다. 예. 아니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시작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총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윤석열의 검찰의 난을 보기 전에 실제로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본 일종의 조국 관련한 검찰의 난을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총장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검사들의 특성을 그냥 음.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었고, 그럼 언론이 보도만 하면 정치인 하나 죽이는 건 순식간인 아니 거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억울한 거는 이 사람들이 제가 무슨 특보잡 초선 의원 하나 갖고 왜 저를 기소를 해서 잡겠다고 했을까? 듣보잡은 아니죠. 내 호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김정숙 동창. 요거죠. 그러니까 저를 상징적으로 잡아가지고 저를 제가 뭔가 이렇게 진짜 숨어서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돈이나 벌려는
이런 짓을 한 사람으로 만들면 이게 대통령한테 이 정부에 피해가 간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기소를 도장을 찍어놓고 일을 시작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된 거예요. 아, 의원님 그 질문이요. 음. 의원님 생각에 촉이 있잖아요. 재판 받다 보면은 그 시방새가 SBS 스브스가 그 보도를 한 게 아주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누군가가 뒤를 움직이는 정권 사람이 흔들기에 있다고. 목적이 있다고? 아니에요. 그럼. 걔들은 그런 생각 없어요. 걔네들이 뭐라고 정권 흔들리게 지네들이 동참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닙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목포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세력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처음부터 했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대형건설 회장님과 관계 있잖아요. 회장 그때- 아니고 사장이 제 남편의 절친이에요. 그때 저녁 먹고 계셨다고. 전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요. 없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 SBS를 며칠에 걸쳐서 하루 20분씩 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나라를 팔았습니까? 아, 6억 얼마 그것도 재단에서 그거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때 저는 처음에 방송 좀 보다가 말았어요. 못 보겠어요. 근데 그 얘기들을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제 제가 TV 끄고 컴퓨터를 끄고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이걸 듣고 있으면 내 정신을 중심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그때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한 군데를 향해서 몰려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제가 그 얘기 했잖아 한번. 1월 15일 날 SBS에서 그 기사가 발표가 시작됐는데 그 전날 저에 의해서 1차 그 아파트를 짓는 조합이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이제 붕괴됐어요. 이게 안 됐어. 그 문화재로 지정하느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조합이 결성되고 조합장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카톡을 돌렸는데 내일 SBS에 재미있는 기사가 나옵니다라고 나오는 거야. 이미 알고 있어요. 의도가 있었네 그럼. 의도 있다니까? 저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제보를 해준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섣불리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번에 다 하고 나서 분명히 거기에 이 목포 관련되는 좀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연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한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외치는 구호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포엔 정청래, 목포엔 손혜원. 손혜원이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탈당을 하셨더라도 어차피 민주당 사람인 거잖아요. 심정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그러면 이번 총선 때 뭔가 좀 도움을 주실 생각은 글쎄 없어요? 도움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해야.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거기도 홍보위원장이 또 따로 계시는 거라서 누구예요? 모르죠. 손혜원은 알아도 우리가 다른 없지 않아요? 있겠지. 근데 홍보위원장이 제가 보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그 후로도 제가 할 때는 뭐 저는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전문가가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지금 그야말로 야당 복으로 이렇게 지금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실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걱정돼 죽겠어 나는 사실. 나중에 뭐 언제든지 민주당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입당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평당이랑 그 저쪽에 민평당이랑 바미당이랑 바미당에 몸은 있는데 이쪽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대변인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세 사람이나 있어. 3시에 딱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저는 뭐 얼마든지 도울 생각이 자, 있습니다. 의원님 택일하십시오. 뭐. 목포에 가실래요? 대선에 나오실래요? 우리는 그쪽에 올인하겠습니다. 왜 총리는 빼냐고. 자, 미치겠네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장례식장 가서도 제가 느낀 건데 사실 손혜원 같은 정치인을 4년만 하고 썩히기엔 너무 아까운 마음에 본인은 정색하고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는 이 경험들 있잖아요. 4년이라는 경험들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앞으로 로고나 당명은 앞으로 절대 안 바뀔 거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나 5월 30일은 임기 끝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달 반 조금 덜 남은 거예요. 아니, 다섯 달 반 맞습니다. 정도 남은 건데 아까우니까 계속 푸시를 하는 거고요. 근데 또 우리 음. 저 개총수하고 우리 음. 푸나님하고는 또 조금 달라. 스타일이 다르죠. 어떻게? 개총수는 비례대표 나가라는 거고 아.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를 비례대표로 만들겠다. 그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도 같은 마음이야. 푸나님은 예. 목포를 가라라고 얘기하시고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죠. 상징성은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명분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상징성 때문에 그럼 목포 사람들한테 심판 한 받아보자. 법적인 판단은 두 번째로 하고 거론을 위해 말씀드리는 거고 개총수 의견에 동감해요. 나는 손혜원 의원님이 더 이상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어. 제가 사실 장군이라고 불러 주시는데 장군. 저는 어느 순간에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제가 고생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즐기시면 그거는 그냥 예. 프로인 거예요. 예, 저는 어느 순간에도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올까? 만약에 내가 제일 분하고 우는 제가 잘 울지는 않는데 제가 울 때는 그 억울할 때 울어요. 저는 분할 때. 근데 그럴 때 우는데 제가 제일 사실 속상할 때는 제가 잘못했을 때야. 아, 그렇지. 예, 내 내 실수일 때는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제 일생을 살면서 제 성향을 알아요. 내 DNA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저는 너무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바로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흠잡을 데가 없지. 예, 제가 돈을 더 벌 수도 있었고 그 뭐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길로 안 가고 제가 자존심을 지키고 살았던 것은 제가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저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1월 달에 그 사건 나고 5개월 동안은 시달렸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약금을 내서 나중에 자기가 명의 이전을 할 때 자기 걸로 바꾼 게 새 집이에요. 이 새 집다. 제가 사서 골라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보기에는 제가 계약을 하고 친구가 왔고 했으니까 이게 명의 신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집을 그 괴산에 그 오두막 집을 6명이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니까. 아이고, 너무한다 진짜. 아, 거기도 앞서 그것도 두 번이나. 거기에요. 이제 그런 거야. 아까 말한 초반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얼마를 벌었다는 거냐. 아니 이제 투기보다는 이들이 잡으려고 했던 거는 이제 제가 차명으로 했을 차명으로, 거라는 거예요. 딱 190명의 의해서 저기 뭐야 이 등기부등본을 정말 아마도 수천 장을 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하는 애는 그 3명 제가 계약금을 낸 제 집은 기소하기 불과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마지막으로 또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손혜원이 너무 용의주도해서 흔적을 안 남긴 거야. 그런데 이 가서 컴퓨터에 유심을 뽑아보면 거기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 메일도 없고 문자도 없고 통장도 없는데 근데 거기서조차도 안 나온 거예요. 없는데 내가 안 했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라도 내가 명의신탁을 한 게 있으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없으니까. 제가 성질이 나빠서 누구한테 상처를 줬다면 내가 그건 내 죄일 수 있어. 근데 차명으로 산 거는 내가 안 했으면 아닌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없는 걸 만들어내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가까운 사이인데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은행 계좌 등을 통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이 그냥 돈을 놔가지고 아까 조카 같은 경우에요. 그냥 거기다 쓰는데 이게 이 사람한테 그냥 받아서 그냥 사실 자기 재산인데 이런 식으로 엮으려고 생각하면요. 이게 오히려 그걸 부작위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안 했다는 걸 증명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아니 근데 프라님 안 했다는 증명이 너무 쉬운 게 제가 증여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조카는 그렇고 다른 사람들 지인들은 만약에 현찰로 주고 이걸로 차명으로 샀다 이렇게 얼굴가 매일 수도 있는 아니 거 근데 아닙니까? 그들의 자금 흐름이 다 나왔다니까. 어. 통장에서 돈이 나와서 돈을 낸 게 다 나왔다니까 3명이 다. 말이야, 흔적이 말이야. 없다는 거죠.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걔가 맞는 거지.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차명으로 우리 조카를 한 게 내가 7,200만 원을 내가 증여를 하고 공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얘가 돈이 없는 아이고,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증여세를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차명으로 하거나 그러면 그거를 증여를 왜 했겠습니까? 돈을 줬지. 그렇죠. 그리고 증여 세금 낼 돈이 없다는 거야. 700만 원이. 그래서 나중에 갚아라 했기 때문에 제가 통장으로 딱 보냈다니까.
그랬더니 그 예. 통장으로 증여세를 보내서 이게 차명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웃기지. 이 손혜원 웃기다, 진짜. 의원님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대략적으로 감성적으로 아유, 소개를 복잡해. 해드리면요. 이거 다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의원님은 자녀분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모건 고모건 잘 따르는 조카들이 예뻐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가지고 제 성격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조카나 이런 친구들이 잘 따르고 또 뭐 그 가정사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뭐 선현 씨 관련한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 여러 가지 다 반영돼가지고 뭔가 집안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 같은 것들이 고모로서 조카들 챙기는 것도 차명이고 투기라고 바라보는 게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에요. 가정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보고. 자, 오늘 더 이상 길게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방송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네, 할 얘기 다 했는데 예, 뭐.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날이 단독 하나 뽑죠. 단독. 손혜원 비례로 가면 생각해 봄. 비례? 아까 그러셨잖아요. 지금 의원님은 100%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우동도 무난하니까. 있어. 아니야. 손혜원 비례로 저번에 원래 20대 때 비례 예정이었잖아요. 1번이었지 어. 내가. 그러면 그때 못한 문 거 대표도 지금 1번이었고 되겠네. 김종인 대표도 예. 1번이었는데 이건 근데 놓고 지금 가는데. 재판의 문제가 또 있구나. 나 씨. 재판 문제는 걱정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박지원도 있었고 다 있었어. 그러시려면 왜 탈당을 그렇구나. 하셨어요? 다시 입당하세요. 아니야. 어. 제가 탈당을 해서 민주당을 살린 거예요. 그때 내 공격 민주당이 공격을 받는 거를 제가 차단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탈당을 한 거지. 제가 저를 위해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입당하시기도 지금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당은 어. 저는 그 입당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를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시지만 그 입당은 의원님 그러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위성 비례 정당 하나 만드시죠. 글쎄, 요새 그 쪽지가 저한테 많이 오더라고. 진짜로. 그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정의당이 엄청 긴장해야 되는 상황. 음. 그럼 제가 비례정당 10명 딱 하면 저는 비례정당 정도가 아니라 더 크게 할 수도 있어. 나는 민주당은 아닌데 음. 민주당 좋아해. 그래서 이런 거죠. 민주더불어당 이런 식으로 이제 앞뒤 바뀌어가지고 농담이었고요. 아이,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예. 오늘 그 제가 이 의정 보고서 드리려고 사실은 여러분들 더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요.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의원님한테 하나 달라고 할까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사실 요 책 주러 오신 것도 있고 네. 겸사겸사 오늘 네네. 의원님 평론이랄까요?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네. 좀 시원한 면도 시원하고. 있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네. 5개월 반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저 구독 어떡할 거야? 손혜원 TV 그렇다 또 까먹네. 손혜원 TV. 왜 손혜원 구독이 TV요. 잘안 늘어? 손혜원 요즘 TV 지금 20만 만듭시다. 그래요? 20만. 새날보단 많지 않으면 돼. 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새날이 멤버십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워낙 노딱 문제도 좀 있고 그렇고 아까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원 수가 다달이 이렇게 어떤 결제를 하는 회원들이 멤버십이 생기면은 우리가 지금 채널 위험 상태거든요. 주의 받아가지고 그 위험 상태라서 그래서 멤버십 회원이 있으면 채널을 못 없앤다는 그것 때문에 진짜요? 일단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가지실까봐 저 이거 딱 그린 카드가 뜨자마자 후회를 했어요. 일반 회원과 이 후원 회원이 이렇게 구분되는 건 굉장히 싫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다 여러분들 제가 그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입 안 하셔도 왜 하란 아무 얘기 상관없습니다. 아니고? 예. 하란 얘기가 아니고 이제 채널 유지 차원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자 물러갔다가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